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평가 제3회 이론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미래 거를 밝혀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대손율 추정, 내용연수 추정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보시면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해가지고 제4장에 문단 87에 있는 얘기가 써있네요. 그 얘기를 그대로 뜯어다가 문제를 냈네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과 한계가 있다. 자,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고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질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2번 보겠습니다. 가의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을 나타낸 걸 찾으래요. 자, 김대리 상품 판매 대금 100만 원을 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품을 팔았는데 100만 원 회수가 됐는지 물어보네요. 그럼 지금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겠죠. 또는 또 매출 채권이겠죠.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대손 처리할 수밖에 없대네요.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을 없애고 대손 처리할 때는 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까? 60만 원 있어요. 그럼 충당금을 60 갖다 쓰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주를 1,000원씩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상장이 돼 있다는 얘기는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기말 공정가치가 1,000원인데 1,300원으로 튀었습니다. 단기가 매매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일 텐데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주식이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은 될 수 없을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짧게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인데 처음에 샀을 때 얼마에 잡혀 있겠어요? 1,000원씩 잡혀 있는데 300원씩 튀었네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300원 곱하기 몇 주? 100주를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3만 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 아니에요. 자본 항목이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기록된 9월 달에 매입과 매출 자료입니다. 총평균법에 따라서 기말 9월 말에 9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를 찾으래요. 총평균법 쓰네요. 그럼 총평균법은 모든 걸 다 더해서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일단 총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단가. 첫 번째가 월 초에 100개가 있고요. 100개는 얼마짜리냐면 200원짜리고 플러스 또 100개는 300원짜리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출고 한번 일어났고 또 200개가 들어와 있는데 200개는 단가가 350원짜리입니다. 이걸 다 곱해가지고 개수가 100, 200, 300, 400주죠. 400주로 나누면 총 평균 단가가 나올 거예요. 이게 단가가 300원이네요. 이게 총 평균 단가야. 그러니까 200과 300과 350을 전부 다 개수대로 곱해가지고 나눠버렸더니 300원이 나와요. 단가가. 그럼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려니까 매출이 몇 개 일어났어요? 200개가 팔려나갔잖아. 그럼 200개가 출고됐으니까 이게 원가잖아요. 6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될 거고 그럼 재고는 얼마겠어요? 남은 개수에다가 300을 곱하면 되겠죠. 100개, 200개 날라갔고 200개 남았잖아요. 그럼 200개 곱하기 나머지 개수. 얘도 200개네. 그럼 얘도 6만 원이겠죠. 기말 재고자산 아주 9월 말 재고도 6만 원, 팔려나간 것도 6만 원.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을 포함시킵니다. 맞네요. 유형자산 취득 후에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지출은 기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간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잘못 처리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대 계상이 되죠. 비용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순이익이 작아지겠죠. 비용이 많으니까 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될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매 기간 감소합니까? 정률법은 초기에 크고 갈수록 금액이 작아집니다. 이게 정률법이네요. 6번 보겠습니다. 종업원 홍길동 씨가 퇴사를 합니다. 퇴직금은 600만 원인데 보통 예금에서 나가요. 퇴직금에 충당부채가 1000만 원 있습니다. 자, 퇴사가 일어나면 일단 돈 나가잖아. 보통 예금으로 퇴직금을 줍니다. 600만 원. 이렇게. 근데 요걸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거든요. 요걸 먼저 갖다 써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훨씬 많잖아.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이렇게 갖다 써버리면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급여라고 비용을 같이 만드시고, 얘는 많으니까 보통예금 없애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해 놓은 금액을 그대로 갖다가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매년 말에 전 임직원이 퇴직할 때 줘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12월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1000이나 있대잖아. 퇴사하면 요 돈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수정 전 시산표래요. 결산 정리 사항을 나타낸 것이고,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정하기 전에 지금 건물은 1억짜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 붙어 있어요. 자, 이 건물은 작년에 취득했고요. 작년에 취득해서 한번 상각을 했네요. 2천만 원. 정액법을 한대. 건물의 취득 금액은 1억.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 빼야 되겠죠? 잔존가치는 없다. 나누기 내용 연수는 5년이다. 1억을 5년 동안 상각하려면 매년 2천만 원씩 상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2천, 올해 또 2천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만나가지고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 거래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 자, 무인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기 곤란하겠죠. 안 합니다. 노점상도 안 합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도 안 해도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인데요. 이거는 둘 다 국내 사업자야. 세금계산 발행해야 됩니다. 4번이 발급해야 되는 경우. 자, 해설 정리할게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자,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십시오. 발급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곤란하니까 면제시켜드리겠습니다. 발급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세금계산 끊기 곤란하니까 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판기로, 무인 자판기. 곤란하겠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을 하십니까? 소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미용, 목욕탕, 이런 거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유사 서비스업. 다만, 이 소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 주세요. 그러면 얘는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가공급, 간주공급이죠.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층이요.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이게 간주공급이잖아요. 잔존재화. 이거 다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공급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뭐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영세율 거래 다 정리하셨죠? 자, 영세율은 모두 다 거의 다 면제예요. 딱 한 개 하지 마. 뭐?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세에서
위해서 공급하는 경우, 이거 둘 다 국내 사업자끼리니까 요거는 공급해야 됩니다.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영역 돌아다니는 거, 국내에서 외화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영역 중에서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건 세금계산 발급하지 않고 부가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영역, 다만 사업자가 요구하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자, 영수증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될 사람인데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일단 신용카드 결제했잖아. 근데 또 세금 계산서를 주면 자, 신용카드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신고해버리고 세금 계산서 신고해버리니까 이걸로 발행하시면 이거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을 찾으래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부가세 신고하라는 얘기겠죠. 매출 애놀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환조건부 용지대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는 포함됩니다. 이제 해설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해설 보시면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물건은 100만 원인데 뭐 우리 회사에서부터 물건 올라가는데 뭐 몇 킬로 이상 되면 운반비를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받는 운송비, 뭐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다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미 과세표준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면 여기서 꺼내라는 얘기죠. 빼고 밖에 있으면 집어넣지 말라는 거니까. 자, 첫 번째가 재화나 영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 지문이 좀 기니까 짧게 쓸게요. 재화나 영역을 공급할 때, 물건 팔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또는 인도 조건,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 그 밖에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거. 큰 틀로 보면 매출 애놀이잖아요. 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값을 깎는 거 우리 회계학에서 빼잖아. 이것도 빼래요. 회계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입된 거 매출 환입이잖아. 회계학에서도 매출액에서 줄이죠. 매출 환입 및 애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 환입, 매출 애놀이. 그 다음에 3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도달 전에 파손이 돼요. 물건 싣고 가다가 깨져버렸는데 이거 신고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재화의 영역과 공급과 관련되지 않고 어떤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아. 뭐 대가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는 국고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됐음을 이유로 그러니까 돈을 팔고 돈을 늦게 주는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재화의 공급과 상관없이 대금 결제에 따라서 돈을 추가로 받는 거니까 공급 자체와 무관하죠. 연체이자도 이자 받았다고 세금계산 다시 끊고 부가세 걷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이게 뭐야? 매출 애놀이,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이에요. 할인. 그래서 이런 거래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실기할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는 거야. 이미 팔았죠. 하자가에서 값을 깎아. 그러면 음수의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과세 표준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꺼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넣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연체이자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 끊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7번 사업자가 음식 숙박 영역이나 개인 서비스 영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그와 구분해서 적은 경우. 근데 봉사료를 받았는데 뭐 음료수는 10,000원, 거기에 봉사료, 뭐 호텔 같은 거 나오죠. 1,000원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라. 요것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길게 지문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봉사료, 구분 기재된 봉사료, 매출 애놀이,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이겠죠. 요걸 지문을 내려면 너무 길잖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익 금액으로 잡아버려요. 요거 따로 해도 된다는데 그냥 같이 요거를 자기의 매출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8번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맥주 회사에서 맥주를 팔 때 이렇게 박스에다 담아주잖아요. 이 박스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한다 칩시다. 맥주는 10만 원이야. 근데 이 박스를 주고 반환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에 신고하라는 거야? 요거만 하는 거지. 요거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비반환 조건 보면 11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거기 지문에 하나가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일까요? 엄청 어려운 얘기. 공급 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의 원자재, 원재료냐, 원자재냐, 원자재. 가액.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나오네, 통칙. 이거 좀 심한데. 우리가 다룰 때는 부가가치세법, 그 바로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응? 이것도 깊은데, 그것도 아닌 통칙에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의 가격은 누구 거야? 그러니까 공급받는 사람이 그 지가 돈 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래요. 사례가 이제 그렇게 써 있죠. 이게 이제 카센터야. 카센터가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 타이어 갈아달래요. 그럼 이제 얘가 타이어를 돈 주고 사와서 갈면 타이어 하나에 뭐 20만 원씩 해서 곱하기 4대에서 80만 원. 자기가 사와서 주고 여기다 이익을 붙여서 팔 텐데 10만 원 더. 그래서 20만 원 더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공급가액 맞죠. 과세표준. 근데 이 사람이 타이어 어디서 아는 데서 싸게 자기가 사겠대. 사가지고 왔어, 타이어를. 그래서 공급받는 자, 요 차주가 부담하는 이 원자재의 가액은 내 과세표준이 되면 되겠어요, 이게? 지가 타이어를 4대 사갖고 내가 붙여주기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내용의 지문이, 내용을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게 부가세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통칙에 있는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놨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생수 과세입니다. 수돗물이 면세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면세.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 이미 배웠던 얘기입니다.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